매일 아침 당신은 무언가를 삼킵니다. 물 한 잔과 함께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어떤 분은 작은 흰 알약 하나, 어떤 분은 두세 가지, 어떤 분은 손바닥 가득, 그리고 그것을 건강을 챙기는 일이라고 부릅니다. 의사가 처방해 주었으니까, 약국에서 받아왔으니까, 오랫동안 먹어왔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105살입니다. 저는 전쟁을 보았고, 가난을 보았고, 이 나라가 폐허에서 일어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총알보다 조용하게, 폭탄보다 서서히 한 사람의 정신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병원 처방전을 손에 쥔 채로.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약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학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정신을 내가 지키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매일 먹고 있는 그 약이 정말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조용히 지우고 있습니까? 저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압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늦게 알아챕니다. 눈이 흐려지는 것도 서서히, 말문이 막히는 것도 서서히,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는 것도 처음엔 그저 피곤한 탓이라고 넘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선 자신이 낯설어집니다.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때는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 있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치매는 오랫동안 아주 조용히 우리가 건강을 위한다고 믿으며 했던 일들 사이에서 자라납니다. 연구자들은 수십 년에 걸쳐 이것을 밝혀냈습니다. 장기간 복용된 어떤 약들이 노인의 뇌에 지속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신경활동을 억제하고 기억과 학습에 필요한 물질을 차단하고 뇌에 공급되어야 할 영양소를 서서히 고갈시킨다고. 그 약들의 이름은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합니다. 수면제, 항불안제, 위산억제제, 알레르기약, 진통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매일 아침 물 한 잔과 함께 삼키는 것들입니다. 저는 지금 약을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한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삼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105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는 만큼 자신을 지킵니다. 두려움에서 도망치기 위해 약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정신을 직접 이해하려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9가지 약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알고 지냈던 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총명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그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60대 초반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던 사람이었고 저는 그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정확했습니다. 청중을 압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눈빛이 빛났고 논리가 물처럼 흘렀으며 침묵조차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만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100살이 되어도 저럴 것이라고. 그런데 70대 중반이 지나면서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강의 도중 단어를 잠시 잊는다거나 방금 한 말을 다시 반복한다거나 주변 사람들은 그저 나이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신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리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다가 서서히 작아지는 것처럼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고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고 있다고. 의사가 처방해 준 것이라고. 벌써 몇 년째라고. 덕분에 잠은 자는데 낮에는 늘 머리가 멍하다고. 그러면서 그는 덧붙였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겠지 라고.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는 강단에 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기억이 자주 끊겼고 그 다음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저를 보며 오래된 제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의 정신을 앗아간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나이였을까? 운명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아무 의심 없이 수년간 매일 밤 삼켰던 그 작은 알약이었을까? 저는 단정 짓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복잡하고 치매의 원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압니다. 그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약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얼마나 오래 먹어야 하는지. 그는 의사를 믿었고 처방전을 믿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총명했던 철학자가 정작 자신의 몸에 관해서만큼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권위에 복종하고 전문가를 믿고 묻는 것을 무례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의사 앞에서 질문하는 것은 마치 선생님 앞에서 대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삼켰습니다. 해마다 아무 생각 없이. 하지만 105년을 살고 나서 저는 이것을 압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당신의 몸 안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밤을 함께 지새우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침마다 얼마나 멍한지, 어제보다 오늘 기억이 얼마나 흐릿한지,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약을 먹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묻지 않는 것, 그것은 스스로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제 친구는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삼키고 있는가? 그것은 나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지우고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 이 시간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105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사람들을 관찰해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9가지 약은
결코 나쁜 약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치료제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얼마나 오래, 얼마나 무심하게 복용하느냐, 바로 그 태도가 문제입니다. 정원에 좋은 거름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습니다. 약도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입니다. 자낙스, 아티반, 발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항불안제와 수면제들입니다. 이 약들은 불안을 가라앉히고 잠을 도와줍니다. 처음 먹으면 마치 오랜 긴장이 풀리는 것 같은 안도감을 줍니다. 하지만 뇌는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약들은 신경 활동을 억제합니다. 단기간이라면 도움이 되지만 수개월, 수년을 복용하면 뇌는 서서히 스스로 활성화하는 능력을 잃어갑니다. 여러 연구에서 장기 복용자의 치매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먹었던 것이 바로 이 계열의 약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항콜린제입니다. 요실금 치료제, 과민성 방광약, 일부 알레르기 약에 포함된 성분입니다. 이 약들은 기억과 학습에 필수적인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차단합니다. 아세틸콜린은 뇌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어제를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도록 돕는 물질입니다. 이것을 차단한다는 것은 마치 정원에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을 조금씩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꽃이 시들고 잎이 마르고 어느 날 뿌리까지 말라버립니다. 세 번째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 흔히 PPI라고 부르는 위산 억제제입니다. 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같은 약들입니다.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에 많이 처방됩니다. 단기간 복용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수년간 장기 복용할 경우 비타민 B12와 마그네슘의 흡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비타민 B12는 뇌신경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이것이 부족해지면 기억력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심한 경우 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를 지키려다 뇌를 잃는 셈입니다. 네 번째는 오피오이드 계열의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트라마돌, 모르핀 같은 약들입니다. 극심한 통증을 다스리는 데 쓰이며 그 효과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약들은 뇌 전체의 기능을 둔화시킵니다. 노년기에 복용할 경우 선망, 즉 갑작스러운 혼란 상태를 일으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고통을 피하려다 정신 자체를 잃을 수 있는 약입니다. 통증은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반드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입니다. 디펜히드라민이라는 성분이 대표적입니다. 흔한 감기약과 시중에 쉽게 살 수 있는 수면 유도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성분이 강한 항콜린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노인의학회는 이 성분을 노인이 반드시 피해야 할 약물 목록의 첫 번째로 지목했습니다.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때로는 가장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삼한계 항우울제입니다. 아미트리프틸린, 이미프라민 같은 오래된 우울증 치료제들입니다. 수십 년 전에 개발된 이 약들은 항콜린 작용이 매우 강합니다. 지금은 더 안전한
항우울제들이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인 환자들은 오래전 처방받은 이 약을 아무 검토 없이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처방은 반드시 다시 검토받아야 합니다. 7번째는 Z 계열 수면제입니다. 졸피뎀, 조피클론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약들입니다. 단기간에는 수면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장기 복용할 경우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야간에 자신도 모르게 행동하는 이상 수면 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인지 기능도 저하됩니다. 잠을 자기 위해 먹은 약이 오히려 밤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아이러니입니다. 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 없이 잠드는 능력을 되찾으려는 노력은 더 중요합니다. 8번째는 항정신병 약물입니다. 할로페리돌, 리스페리돈 같은 약들입니다. 이 약들은 주로 치매 환자의 행동 조절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미국 식품의약국은 이 약들의 블랙박스 경고를 붙였습니다. 치매 노인에게 사용할 경우 뇌졸중과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경고입니다. 블랙박스 경고란 의약품에 붙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안전 경고입니다. 이 경고가 붙은 약을 아무 설명 없이 복용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9번째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입니다. 프레드니솔론으로 대표되는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입니다.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여러 만성질환 치료에 널리 쓰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고용량으로 복용할 경우 기분 변화,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 손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의 불을 끓여다 정신에 불이 붙는 경우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약이지만 용량과 기간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9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은 나쁜 약이 아닙니다. 이 약들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람도 있고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원을 가꾸는 사람은 자신이 주는 것이 거름인지 독인지 압니다. 그 대비 정원을 살립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의 정원입니다. 그 정원에 무엇이 들어가고 있는지 이제는 알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작은 텃밭을 가꾼 적이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좁은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저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정원은 주인이 눈을 떼는 순간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잡초는 밤사이에 자랍니다. 원래는 당신이 바쁜 틈을 타서 옵니다. 좋은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좋은 열매가 저절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매일 들여다보고 매일 손을 대고 매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정원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뇌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아무리 좋은 병원도 당신의 뇌 안에서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당신만큼 가까이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의사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석 달에 한 번 당신을 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당신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처방전은 그 순간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그 이후로도 매일 변합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정원의 진짜 주인은 당신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원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첫째, 지금 자신이 먹고 있는 약의
목록을 직접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봉투를 받아서 그냥 삼깁니다. 이름도 모르고 왜 먹는지도 흐릿하게만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먹어왔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자신이 복용 중인 약의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그것이 정원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이름을 알아야 질문할 수 있고 질문해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처방받은 지 오래된 약은 반드시 재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의사는 바쁩니다. 그리고 오래된 처방은 관성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처방받을 당시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을 대사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 안전했던 용량이 노년에는 과도할 수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 혹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담당 의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약 지금도 계속 필요합니까? 용량을 줄일 수는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당신의 정원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셋째, 자신의 몸과 정신의 변화를 매일 작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거창한 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아침 머리가 얼마나 맑았는지, 어제보다 기억이 흐릿하지는 않은지, 낮에 이유 없이 졸리지는 않았는지, 이런 작은 관찰들이 쌓이면 어느 날 의사 앞에 앉았을 때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정원사가 날씨와 토양의 변화를 기록하듯이 당신도 당신 몸의 날씨를 기록하십시오. 넷째, 인지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치매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항상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최근에 배운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익숙한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대화 중에 방금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잊어버린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늘어났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최근에 새로 시작한 약이 있지는 않은지, 오래된 약의 용량이 바뀌지는 않았는지, 정원에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땅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섯째, 약을 줄이거나 바꾸고 싶을 때는 반드시 의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갑자기 약을 끊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항천 수면제나 항불안제는 갑자기 끊으면 오히려 심각한 금단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원에서 잡초를 뽑을 때도 뿌리째 천천히 뽑아야 합니다. 급하게 잡아당기면 옆에 꽃까지 뽑혀 나옵니다. 변화는 반드시 의사의 안내 아래 천천히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지식은 두려움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막연하게 무서웠던 것이 알고 나면 다룰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약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채로 먹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묻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살아온 모든 날의 집입니다. 그 집을 지키는 사람은 당신이어야 합니다. 의사는 조언자입니다. 약사는 안내자입니다. 하지만 문을 잠그고 여는 열쇠는 당신의 손에 있어야 합니다. 정원을 지키는 사람만이 정원의 독초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지키는 첫 번째 자격은 학식이 아닙니다. 관심입니다.
매일 들여다보려는 의지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왜 우리는 묻지 않는가? 왜 우리는 손에 쥔 것을 그냥 삼키는가? 왜 우리는 자신의 몸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맡겨버리는가? 이것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저는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나봤고 그 중에는 누구보다 총명하고 박식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조차 의사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처방전을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가 있어야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문화 속에서 자랍니다. 혹은 문화 속에서 죽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까? 어른 앞에서 말대꾸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토달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의사는 전문가이니 그냥 따르라고 배웠습니다. 묻는 것은 불신이고 불신은 무례이며 무례는 관계를 해친다고 배웠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유교적 질서 속에서 우리는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식이었고 그것이 어른을 공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화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문화 덕분에 우리는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전쟁 후 폐허 위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일어섰습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자기 주장보다 조화를 앞세우는 것이 그 시절에는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관한 일만큼은 그 오래된 미덕이 때로 우리를 해칩니다. 병원에서 의사와 마주 앉는 시간은 평균 몇 분입니까? 대형 병원에서는 5분이 채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의사는 당신의 증상을 듣고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씁니다. 그것은 의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이 현재 의료 시스템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그 5분 안에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이 있어도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도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어도 우리는 참습니다. 아픈 분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까다로운 환자로 찍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 처방전을 받아들고 문을 나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 정원의 열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는 또 다른 이유를 압니다.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나쁜 소식을 듣는 것이 무서워집니다. 혹시 더 심각한 병이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이 약을 끊으면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닐까?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묻지 않으면 나쁜 대답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 눈을 감으면 세상이 사라진다고 믿는 아이처럼 우리는 때로 묻지 않음으로써 불안을 달랩니다. 하지만 저는 105년을 살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모르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르는 채로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한꺼번에 터집니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묻지 않은 대가는 결국 더 큰 두려움으로 돌아옵니다.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은 몸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아픈 것입니다. 정신이 흐려지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 것입니다. 매일 약을 먹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돕고 있는지 해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무지 속의 고통이 가장 외롭습니다. 존엄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엄이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의견을 가지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젊음의 특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약해져도 우리는 그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묻는 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묻는 것은 참여입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내가 참여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그냥 처방전을 받아 삼키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의 건강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선언입니다. 저는 50대, 60대, 70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번 병원에 가실 때 종이 한 장을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3가지를 적어 가십시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의 이름, 내가 느끼는 불편한 점, 그리고 내가 묻고 싶은 것, 그 종이 한 장이 당신의 정원을 지키는 첫 번째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만큼 존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105년을 살아오며 가장 확신하게 된 진실입니다. 묻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묻지 않는 것은 포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기한 사람의 정원에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30살에 저는 몸을 믿었습니다. 아프면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피곤하면 자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잠깐의 불편함일 뿐 곧 지나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시절 저에게 건강이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공기처럼 물처럼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고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30살에 저는 또한 미래를 믿었습니다. 지금 무리해도 나중에 쉬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잠을 줄여도 나중에 자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몸을 혹사시켜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30살의 몸은 실제로 그렇게 작동했습니다. 두들겨 맞아도 일어나는 나무처럼 젊은 몸은 웬만한 것은 스스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나이를 먹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몸은 바뀌었는데 몸을 대하는 태도는 30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을 잃습니다. 몸은 70이 되었는데 마음은 아직 30처럼 몸을 다루려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항복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당황합니다. 저는 4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내 몸이 유한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지만 많은 친구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젊었습니다. 강했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몸이 강하다고 해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아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그 깨달음이 저를 바꾸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50대에 저는 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면 쉬었습니다. 아프면 곧바로 살펴보았습니다. 먹는 것에 신경을 썼습니다. 걷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60대에 저는 처음으로
내가 먹는 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혈압 때문에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약이 내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있는가? 이것을 평생 먹어야 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그 질문들이 저를 다시 병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물었고 의사는 처음에 조금 당황하는 기색이었지만 이내 성실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그 대화 이후 저는 약의 용량을 조절할 수 있었고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일부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묻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70대에 저는 주변에서 하나둘 친구들이 정신을 잃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철학자 친구만이 아니었습니다. 총명했던 사람들이 흐려졌습니다. 활기찼던 사람들이 멈추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병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제가 보기에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검토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멈추어 서지 않았습니다. 80대의 저는 이 한 가지를 삶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알아야 한다. 음식이든 약이든 어떤 생각이든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나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105살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맑은 정신은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재산은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관계는 틀어져도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도 부분적으로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흐려지면 나머지 모든 것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아도 느끼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며 살아온 날들의 의미를 스스로 되새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몸이 살아있어도 이미 떠난 것입니다. 30살의 저는 몸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105살의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맑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저를 매일 깨어있게 합니다. 내가 먹는 것을 살피게 합니다. 내 정신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게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묻게 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미명은 재산이 아닙니다. 미명은 정신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노년의 진짜 부입니다. 그리고 그 부를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지금 내가 무엇을 삼키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30살에는 몸이 나를 지켰습니다. 105살의 지금은 내가 몸을 지킵니다. 그 역할이 바뀌는 순간을 정확히 알고 그 순간부터 스스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존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입니까? 몸이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몸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9가지 약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저는 약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존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곧 심이라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진실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05년이라는 시간은 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친구를 잃었고, 동료를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이 나라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겪고 나서 남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맑은 정신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의식 하나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 삶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온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 중에 지금 매일 약을 드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드셔온 분도 계실 것이고, 최근에 새로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은 생명을 구합니다. 고통을 덜어줍니다.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가치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내일 아침 약을 드실 때 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는가? 그 작은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철학을 가르치고 글을 써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끝에 제가 도달한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행복한 노년은 많이 가진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행복한 노년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며 그것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 선택의 능력이 바로 존엄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은 맑은 정신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맑은 정신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 먹는지 살피고 몸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할 때 묻고 필요할 때 바꾸는 것, 그것이 정신을 지키는 일상의 수행입니다. 절에서 새벽 예불을 올리듯 자신의 정신을 매일 조용히 돌보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진정한 수양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고 오늘 하늘이 어떤 빛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맑은가? 어제보다 선명한가? 그 물음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날이 이어지는 것, 그것이 제가 바라는 하루의 전부입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아침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을 떴을 때 생각이 또렷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아침. 그 아침들이 모여 노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노년이 품이 있다면 그 삶은 충분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내일 당장 모든 약을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 의사를 의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다음번 병원에 가실 때 조금 더 깨어있는 사람으로 가십시오. 질문 하나를 품고 가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깨어있음이 당신의 정신을 지키는 첫 번째 빛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삶은 결코 요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은 조용합니다. 위대한 날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맑은 정신으로 눈을 뜨고 사랑하는 사람과 차 한 잔을 나누고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드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하루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오래도록 맑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오래도록 선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끝까지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존엄한 노년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은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이어짐입니다. 그 이어짐이 맑고 선명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